현대차 얘기 오늘 한 6% 오르는데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손을 잡는 과정에서 차세대 여러 가지 그 전력들이 뭐가 있을지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나왔고요. 이제 일부는 더 나올 텐데 4월에 기아에서 CEO 인베스트데이라는 것을 엽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총에서 나온 것을 비롯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역시나 자동차 섹터 이쪽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66만 원이었고 기아는 21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매수도 유지입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로드맵, 일단 3개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차도 스마트폰 같이 운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시험용 차량,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용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확장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8년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도 하고 도심도 하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차세대 전기차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되겠다. 이게 이제 3개년 계획으로 로드맵을 공개했다. 주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AI 관련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엔비디아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그런 피지컬 AI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AI 그 기술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건데 세 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풀스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세트를 공급해주는 공급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학습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뭐 차량 설계하고 제조하겠죠. 이런 부분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엔비디아의 두뇌 이런 부분을 좀 빌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능 칩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견조하게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주행 모델이 있잖아요. 그걸 좀 고도화하겠죠.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AI 학습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학습 이런 성능도 좀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 모셔널, 42닷 이런 부분에 실주행 데이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해서 막강한 그런 데이터 학습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는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유율 싸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속도 이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핵심 변수가 될 거고 이러한 부분이 잘 돼야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올라간 주가를 뒷받침하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겁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와 중국 간의 그 벌어진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현대차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기아 역시 목표 주가를 유지한 이유 여기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LG전자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분석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부에서 증액될 거라고 해서 하면서 좀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게 아마도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좀 그래도 상단일걸요. 일단 전장 섹터 있고 가전 섹터 있고 에너지 솔루션 섹터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 섹터 같은 경우에 이익 체력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전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기대가 된대요. 현금 주머니가 좀 두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신산업 잘 되나 봅니다. 이익 기여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 1조 한 4천억 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 사이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4% 가깝게 성장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액추에이터 사업을 좀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액추에이터 쪽 이제 핵심 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업, 가정용 로봇 이런 부분 중요한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컬로이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최근 보면. 근데 이게 내년에 시험 운영을 하면서 이제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감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공기와 그리고 액체 냉각 이렇게 플러스로 하면서 앞으로 갈 것으로 보이니까 포트의 다변화. 포트의 다변화 됐는데 실적은 각각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오래간만에 또 이런 LG전자의 리포트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T 얘기하고 있는데 KT 주총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두 가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AI에 우리 올인하겠다. 사실 안 그러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AI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이전 정책, 사실 CEO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CEO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주주환원 정책을 고스란히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주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영향을 받나 보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 올려잡았냐? 주주환원 의지가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임 CEO 지금 선임된 거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AI와 IT 중심에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속 성장, 그러니까 성장 전략을 지속한다라는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ROE 정책,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린다. 이런 목표는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KT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확약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계획도 고스란히 가져오고 가니까 신임 CEO가 하는 KT에 대한 정책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걸 주가가 잘 따라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흔들림이 없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LNF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표가가 18만 원 올려 잡았고요. 전기차나 ESS, 최근 들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리 구조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LNF가 최대의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못 박아서 딱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황은 회복세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유럽 판매가 2분기부터 크게 반등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받쳐주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 그런 부분의 최대 수혜주로 언급되기도 한 거고요. ESS는 워낙 뭐 중요한 날개입니다. 근데 신규 매출이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1분기는 흑자 전환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LFP 양극재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 3분기 출하를 시작하고 어제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 SDI를 분석하면서 LNF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렸는데 오늘 LNF 리포트이기 때문에 또 삼성 SDI가 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업 가치가 약 3조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합종 연행에 있어서 이런 계약들이 좋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보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펄 어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머니코드에서도 그때 평론가들의 굉장히 테스트가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조롱이 환호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인데요.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비중은 축소고 올린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고 그렇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국내 증권사의 의견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JP모건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시죠. 출시 직후 악평에 시달리면서 38% 빠지다가 그 이후 일주일간 판매가 의외로 잘 되네. 그리고 불만 사항들을 조금 수정했더니 괜찮은 흐름들이 있네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73% 다시 급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크림스 데저트라고 이제 붉은 사막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인데 첫날 200만 장 팔았는데 4일차 300만 장 판매하고 예전에 이제
그 기술 평론가들 그런 부분에서 78점으로 악평에 시달렸다가 스팀 유저의 긍정률이 82% 나타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신속한 커뮤니티 소통 하에 민심 회복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림스 데저트 붉은 사막에 대해서 판매량 추정치를 2배 이상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를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그럴 듯한 신작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간 새 게임 파이프라인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도깨비 많이도 언급이 되던데 이게요. 내년 하반기 트레일러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남은 상황이고 블랙 데저트 IP 매출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밤 이 다음의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는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흐름인데 국내 증권사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메리츠 증권이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올려서 아주 대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작년 시장이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2배 이상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쇼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에 굉장히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요즘에는 좀 추세가 좀 반전이 돼서 오히려 홍보하는 데 굉장히 효과를 톡톡히 가져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자발적인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나 보죠. 쇼폰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도 있고 화제성도 있어서 요즘에 화제성이 없으면 또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쇼폼이 열일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듯하고요. 지금 붉은 사막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나 뭐 시각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의견이 나타난다고 하고 2주차 스팀 동접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중국도 같습니다. 초기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패치 이후 뭔가 사용자의 불만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틱톡이 더 우위입니다. 여기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매출 순위 3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목표 주가 10만 원 올리면서 앞서서 외국계 증권사를 좀 판이한 그런 시각을 보였다라는 점 보시고요. 오늘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또 극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여력이 있을지 여러분도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펄 어비스까지 만나봤습니다.